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채널을 시작하고 수염을 기른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이것저것 아주 굴뚝하게 이렇게 연구하는 습성이 생겨가지고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깨우친 것도 많고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3년 전에 제 영상을 보면 많이 부끄럽지만 지금의 이 모습도 언젠가 부끄러울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내용이 깁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요점만 딱 말씀드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경미할 때는 약이나 주사나 뜸이나 침이나 기타 물리치료 같은 걸 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증상이 너무 심하다, 손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그 감각이 없거나 힘이 떨어지는 이런 심한 증상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은 전통적인 수술이 있고, 그리고 털보이사가 하고 있는 개량된 수술이 있는데, 털보이사가 하고 있는 그 개량된 수술, 최소 손목 절개법, 이거를 하는 게 낫다. 이게 핵심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심하면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오늘 약속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모두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요. 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 예방, 그리고 특징, 그리고 증상, 치료 방법 다양한 거, 그리고 수술의 장단점, 그리고 나중에 예후 수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궁금하다. 그런 분들만 따라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게 경미하니까 그냥 동네에서 대충 치료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너무 심한데 근데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이런 것만 받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수술 가능한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손목에 있는 이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 신경하고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가 바로 여기인데요.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붓거나 어쩌고 해서 여기 있는 신경이 눌려서 요 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요 부위가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엄지손가락에 힘이 빠져서 손에 뭘 자꾸 놓치게 되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보통 손목은 아프지 않고요. 손바닥이나 손가락이 저리거나 무감각하거나 아프게 됩니다. 팔에서 생기는 신경 증상 중에는 그 질환 중엔 가장 흔하고요. 누구나 50% 정도는 다 걸린다고 합니다. MRI를 보면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손목 터널 신경이 눌린 겁니다. 이게 원래 옆에다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게 타원형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자로 딱 눌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요, 잘 모릅니다. 그냥 대부분의 원인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증상이 잘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일을 좀 험한 걸 하는 사람들은 잘 나타나더라. 나이가 좀 관계가 있더라. 손을, 그리고 골절이나 그런 거, 종양 이런 게 생겼을 때 잘 생기더라. 당뇨나 류마티스 있을 때 잘 걸린다. 이런 게 좀 흔히 알고 계신 것들이고요. 임신 중에도 잘 걸린다. 신부전 환자들도, 콩팥이요, 신부전 환자들도 잘 걸린다. 그리고 나이는 한 40에서 60세가 더 잘 걸리고 여자한테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인을 뭘 말한 거냐? 대부분은 모른다. 조금은 과로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기타 당뇨나 이런 신부전이나 그런 병들이 있으면은 잘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럼 증상은 뭐냐? 아까 뭐 이렇게 저린 거 말씀드렸는데요. 주로 요쪽이 이렇게 저린데 이게 엄지손가락만 저릴 수도 있고요. 검지만 저릴 수도 있고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릴 수도 있고 네 번째 손가락만 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만 저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손바닥이 저리고요. 손등은 잘 안 저립니다. 손등이 저리면 목 디스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바닥, 요 네 손가락이 저린데 다 저릴 수도 있고 하나만 저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무감각할 수도 있다. 신경압박이 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는요. 통증이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좀 저린 듯 하다가 감각이 점점 떨어지고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은데 새벽에 조금 저리고 이런 양상도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힘이 떨어져서 병원 가서 진찰 받았더니 너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진행됐다.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진행된 건 어떻게 하느냐? 감각이 잘 없는 거 하고요. 여기 손에 보면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뚱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홀쭉해집니다. 신경이 너무 오랫동안 눌리면요. 근데 별로 아프지 않고 이렇게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수술을 해서 다 풀어주더라도 경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진행되면요. 이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심한가 보려면요. 이렇게 잡아보면 됩니다. 물건을 이렇게 엄지 검지로 잡아왔을 때 자꾸 이걸 놓친다. 내지는 힘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요. 이거는 수술을 해도 회복이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근육의 위축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죠. 검사는 뭘로 하냐? 보통 이 교과서에 나와 있고 저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를 탁탁탁탁 두드려 보거나 아니면은 손목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신경을 좁아지게 만드는 이 방법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해보면요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너무 증상이 심한 사람들도 이게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방법 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 이거 안 맞습니다. 이걸로 진단하시면 안 되고 그냥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영상으로는요 MRI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한데요. 제일 좋은 거는 MRI가 제일 좋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제일 좋습니다. 초음파는요 신경이 눌린 것은 볼 수 있지만 MRI보다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MRI가 제일 좋고 기타 CT하고 엑스레이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손목에 지나가는 이 수근관, 손목 터널이 좁아졌는데 뭔가 종양이 있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은 뼈가 자라 있는 것 같다거나 그럴 때는 CT도 검사를 좀 해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엑스레이하고 MRI로 거의 되고요. MRI 상에서 볼 수 있는 게 물혹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에 물혹이 크게 있어가지고 신경이 눌려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술할 때 좀 까다롭기도 한데요. 신경을 피해서 물혹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예전에는 MRI 안 찍고 엑스레이만 찍고 수술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케이스들을 보고 나서는 MRI를 꼭 촬영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미한 경우와 심한 경우를 나눌 수 있는데 경미한 경우는 증상이 좀 나오다가 어느 정도 호전돼서 생활이나 그런 일이나 그런 쪽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 먹거나 주사 맞거나 아니면 물리치료하거나 침, 뜸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사가 효과가 제일 좋은데요. 스테로이드 주사가 손목 수근관에 맞는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주변 조직을 좀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잘못해서 힘줄에 직접 놓거나 신경이 직접 놓으면 신경의 장애나 힘줄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놓을 때는 사실 안전하게 놓는 것도 중요한데요.
안전하게 놓더라도 그런 확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서 주사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꼭 알고 맞아야 됩니다. 손목 터널에 맞는 거 말고요. 방아쇠 손가락이 있을 때 손바닥에 맞는 거, 아니면 관절염이 있을 때 뭐 손가락에 맞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테로이드 주사는요, 잘못 맞으면 신경이나 힘줄에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심한 경우는요, 이제 수술로 가는데, 심하다는 것이 일단 인정이 되면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고, 다른 치료는 그렇게 썩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사나 약으로 이렇게 증상을 좀 가라앉히고 버티다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심하게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마비까지 와서 장애가 남고 수술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증상이 심했으면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고 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이 원칙이다. 경미한 분들로 다시 돌아가면요. 약, 주사, 물리치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심할 때는 좀 휴식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좀 쉬다 보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이 계속 바쁜 분들은 그럴 수 없으니까 주사 치료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주사 맞았는데 자꾸만 재발한다. 그러면 결국 수술 치료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뭐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심한 경우를 따져보면요. 수술이 제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치료법들은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수술하신 분들은 손바닥을 이렇게 길게 째고 수술했거든요. 좋은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수술 방법. 왜냐하면 손목 터널에 신경이 눌리는 것을 직접 보고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이 엄지손가락 이 뚱뚱한 근육 쪽으로 가는 이 신경을 잘못하면 다칠 수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이고요. 재발률이 있다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 재발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많은 분은 많고 적은 분은 적은데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단점 중에 하나는요, 손바닥을 절개하기 때문에 회복이 더뎌가지고 일상복귀나 일에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늦다는 게 단점입니다. 장점은 또 뭐냐? 그러면 수술이 비교적 쉽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한두 번만 이렇게 보고 공부하면 금방 따라할 수 있고 큰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이 회복이 느려가지고 일상복귀가 늦은 게 있고요. 제가 하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수술법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목만 살짝 째고 터널식으로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서 특수한 그런 장치로 이렇게 들어서 터널을 보고 그 터널로 들어가면서 신경을 따라서 신경 주변을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인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고, 단점은 다 장점만 있는데요. 단점은 이제 어려운 게 단점입니다. 장점이 뭐가 있냐? 회복이 빠르고 재발이 적고 덜 아프고 깁스. 보통 전통적인 방법은 2주에서 4주 정도 손을 이렇게 깁스를 하고 못 움직이게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걸 좀 참을 수 있으면요, 수술 직후부터 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수술 직후부터 설마 쓰겠냐? 설마 쓴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너무 일이 바쁜 분들이 올 때도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바로 가서 일을 하고 2주 있다가 실밥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3주 만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못 오고 계속 일하다 왔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손바닥을 일단 절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딘 면이 있고요.
깁스를 해야 되고 재발률이 좀 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털보 의사가 하는 수술이 좋냐? 예,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문제는 없냐? 예, 큰 문제점이 있죠. 수술 방법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 방법을 후배 선생님들한테 제가 전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잘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어려워서 안 배우려고 그래요. 쉬우면 다 배웠겠죠. 왜냐하면 외래에서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배우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 수술이고 어렵기 때문에 배우는 노력을 하더라도 다 배우기가 어렵다. 좀 배우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보급이 잘 안 됐어요. 이거 하시는 원장님이 또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고 재발도 적고 환자도 너무 좋고 수술하기도 너무 쉬운데 너무 간단한데 이거 왜 보급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학회에 가서 그렇게 막 그냥 떠들었는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다. 덜어 한다고 하다가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수술 방법이. 워낙에 오래전부터 그분 한 20년 전부터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셔서 본인한테는 쉽지만 처음 접근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보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세한 방법과 기구를 이렇게 보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 기구를 일단 만들기도 좀 어렵고 기구로 수술하는 방법도 굉장히 독특해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수술 장면을 올리는 것 자체가 좀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올리진 못했는데 좀 알아보고 올릴 수 있으면은 수술 방법도 올려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경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수술하고 나면 전부 다는 아니고요. 왜냐면 너무 심한 분들은 회복이 늦거든요. 신경이 이미 손상이 어느 정도 온 분들. 그분들을 제외하고 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분들은 수술하자마자 안절이다고 그래요. 바로. 그리고 실밥 뽑을 때까지도 큰 문제 없고 실밥 뽑고 나서는 병원에 잘 안 오시죠. 약 드시러도 잘 안 옵니다. 약 타러도 안 와요. 그냥 증상이 없어서.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다른 병으로 오시면 그때 괜찮았냐 그러면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흉터도 거의 없습니다. 손바닥을 절개한 경우는 흉터가 평생 남아요. 길게 째면 길게 짠 대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감각이 평생 이상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손목 절개법은요.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이 꼬매는 방법을 제가 다양하게 많이 시도했는데 다양하게 많이 시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정착한 게 지금 꼬매는 방법이고 옛날에는 상처 문제가 손목 쪽에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위라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잘 낫질 않아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경과가 제가 하는 수술도요. 너무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이미 그 손에 있는 신경들이 너무 오랫동안 눌려서 마비가 완전히 진행되고 신경이 마른 경우는 수술하고 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증상은 대부분 좋아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한 두세 달 걸리더라도 힘 같은 경우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좀 어느 정도 좋아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 완전히 돌아온다고 하긴 어렵죠.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 심하게 진행되면 안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한 경우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웬만하면 수술을 받아라. 그게 이 수술에 관한 어떤 그 결론입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에는 가장 좋은 표준 방법입니다.
심해도 수술 않고 주사 맞으면 낫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의사들끼리 얘기하는 방법 중에는 그 용어로는요 골드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골드 스탠다드. 그래서 심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이 원칙이다.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쓰시는데, 마치 뭐 주사나 약이나 다른 물리치료 같은 것들이 그렇게 해도 환자한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표준 방법이 수술이기 때문에 심한 사람은 그래야 문제가 없고, 제가 외래에서 보다 보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수술을 하고도 평생 고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뚜껑을 못 따요. 마비가 너무 많이 와서 회복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면 예방 방법이 있느냐? 아까 원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원인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아주 일부의 원인만 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방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을 모르니까 대부분을 예방을 못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인들, 손을 너무 혹사한다든지 아니면 동반 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컨트롤을 해서 조금 예방할 수 있겠죠. 당뇨가 심하면 당뇨를 조절한다든지, 류마티스가 심한 분들은 약을 잘 먹는다든지, 그 외에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치료한다든지, 손을 너무 많이 쓰는 분들은 손 쓸 때 두꺼운 장갑을 낀다든지 이를 조금 줄인다든지, 운동을 뭐 이렇게 웨이트 헬스 같은 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무거운 거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장갑을 좋은 걸 낀다든지 아니면 무게를 줄인다든지 그런 게 좀 예방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큰 부분 중에 아주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아까 처음에 뭐 다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반적인 병은 뭐 약물 치료 후에, 주사 치료 후에 뭐 해보고 뭐 안 되면 최후에 수술하고, 뭐 수술도 두세 번 고려해보고 다시 한번 한 사이클 또 돌리고 한 사이클 또 돌리고 해서 최후에 또 생각해보고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한 경우에 이렇게 자꾸 시간을 늦추는 경우에 장애가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되게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잘 보세요. 그래서 손 이 엄지손가락 여기 툭 튀어나온 이 엄지, 이 근육 부분이 쑥 들어간 분들, 그리고 손이 왠지 조금 이렇게 좀 정교하게 안 움직이는 분들을 보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그 시기를 놓친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50%는 나이 들어서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두 명 중에 한 명.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경과를 밟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요, 굉장히 심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지 않고 주사를 놓고 약을 먹이면서 무조건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통기부스를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통기부스를 하고 몇 주 동안 쓰지 말라고. 그거 굉장히 좀 답답하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수술을 받는 것을 첫 번째로 고려해보고, 부분 마취로도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전신 마취를 못하는 컨디션이라 하더라도 부분 마취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가시면 되는데, 부분 마취로 해주는 병원도 꽤 많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한데 수술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예, 여기까지 손목 터널 증후군의 모든 것을 한번 훑어드렸는데요. 괜히 들었다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여러분 손목 터널 증후군 제때 치료 받으시고 장애를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털보의사였습니다.